그 당시 이게 굉장히 충격적이었던 건 정전협정이 맺어진 이후에 전면적인 어떤 군사무기, 살상 무기를 가지고 남한의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공격을 한 최초의 시도였다. 군인 중에서는 서정호 하사하고 그다음에 문광호 일병 2명이 사망을 했고요. 또 민간인 같은 경우도 2분이 사망을 하셨고 굉장히 이제 안타까운 이런 상황들이 있었거든요. 국방정보부가 폭격이 발생하기 한 3시간 전에 이런 징후에 대한 포착을 일부 했었다고 합니다. 그때 미리만 발령이 됐었어도 피해라든지 이런 것들을 훨씬 줄일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문제 제기도 있었습니다. 민방위 경보에 대한 부분들이 혼란이 없도록 3분 기준인 것을 1분으로 단축하고 경계 경보라든지 재난 경보 같은 경우는 그럼 사이렌을 울리지 말자 이런 내용들을 좀 바뀌었습니다. 네. 실시간 재난안전정보방송 재난안전 119 안전토크 시간입니다. KBS 재난방송 전문위원이시죠? 이영주 경희대 소방방지학부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14년 전에 이맘때 일어났던 연평도 폭격 사건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고자 해요. 먼저 당시 뉴스를 한번 보시고 대화를 이어나가 볼까요? 북한군이 2시 34분 연평도를 향해 수십여 발의 해안포와 곡사포를 발사하는 무력 도발을 가했습니다. 연평도에 야단났어요. 지금 폭탄 떨어져가지고 몇 집이 지금 불타고 이북에서 포토돼요. 북한의 포격은 서해 개머리 해안포 기지에서 가해졌으며 3시 46분까지 1시간여 동안 계속됐습니다. 이 공격으로 해병 연평부대 소속 서정욱 병장과 문광욱 이병이 전사하고 장병 17명과 민간인 3명 등 모두 20명이 중경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일부 민가가 크게 파손됐으며 섬 내부 20여 곳의 대피소에서 대기 중이었던 주민들은 배편을 이용해 인천항으로 이송됐습니다. 우리 군은 북한의 공격에 즉각 교전 규칙에 따라 K9 자주포 80여 발을 북한 측 해안포 기지에 인사했습니다. 군 당국은 현재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비해 위기 관리 체계를 가동하고 서해 5도 지역에 진돗개 하나를 발령하는 등 전 군의 경계 태세를 강화했습니다. 만일 북한이 추가 도발을 한다면 단호한 대응으로 NLL과 우리의 국토를 수호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한미연합사령부와 대북 방어 준비 태세인 대북혼 격상 등을 포함한 연합 위기 관리 태세 선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기수입니다. 와, 교수님 이게 벌써 14년 전 일이에요. 시간이 굉장히 금방 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은 우리나라가 정전협정 중이거든요. 아직도 전쟁을 중지했다 뿐이지 전쟁이 끝난 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때의 상황을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주실까요? 예, 앞서 이제 보도된 영상 자료들 보시면 뭐 전쟁이 났다라고 봐도 사실 전혀 이제 무방하지 않을 정도로 위급하고 또 위험한 상황이었는데요. 정확하게는 이제 2010년 11월 23일, 그러니까 내일이면 딱 14년이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 당시에 오후 2시 34분에 북한군에서 선전포고도 하지 않고 바로 이제 남쪽을 향해서 또 우리나라의 연평도 그리고 군부대뿐만 아니라 민간 지역까지도 이제 포격을 실시한 그런 상황인데요. 그 당시 이제 이게 굉장히 충격적이었던 건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1953년에 6.25 전쟁이 끝나면서 사실은 이제 정전협정이 맺어진 이후에 사실 뭐 휴전선 주변이라든지 또 이를테면 무장공비라는 이런 이제 국지적인 뭔가 도발 같은 것들은 있었습니다만 전면적인 어떤 군사무기, 살상 무기를 가지고 남한의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공격을 한 최초의 시도였다. 그래서 더 충격이 컸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놀랐었는데요. 사실은 이제 이날 2010년 11월 23일 아침에 사실 북한에서 이제 우리나라한테 이런 것들을 이제 요청 통보를 하는 게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날 당일날 우리나라 이제 포격 훈련들이 이제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북한에서 그날 당일날 아침에 포격 훈련 하지 말아라. 라는 부분들을 요청이든 아니면 통보든 이런 것들을 우리나라에다 요구를 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정상적인 훈련 과정이기 때문에 일정대로 이제 훈련을 이제 진행을 했고요. 포격 훈련이 끝나자마자 한 10분 정도 후에 이런 이제 공격들을 우리나라 쪽으로 이제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공격들이 사실 이제 이루어진 직후에 한 13분 이후에 우리나라도 대응 포격을 진행을 하면서 양쪽으로 포격이 직접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굉장히 위급하고 위험한 상황들이 진행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사실 민간인들도 위험에 노출이 됐다라는 점이 상당히 좀 위협적이고도 또 우리도 이렇게 피해를 당할 수 있겠구나라는 경각심을 불어넣어준 계기가 됐었습니다. 당시 우리 군의 서정호 하사, 그다음에 문광욱 일병을 비롯해서 민간인 2명이 숨졌어요. 예, 그리고 부상자는 무려 19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주택이라든지 이런 피해도 굉장히 컸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이 당시에 이제 말씀하신 대로 군인 중에서는 서정호 하사하고 그다음에 문강호 일병 2명이 사망을 했고요. 또 군에서 부상자는 한 16명 정도 발생을 했었습니다. 또 민간인 같은 경우도 2분이 사망을 하셨고 한 3분 정도가 또 부상을 입으신 이런 상황이었는데요. 이 당시에 이제 좀 안타까운 어떤 서정호 하사 같은 건 정말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서정호 하사는 이날 당일날 사실은 휴가를 나가는 그런 네. 이제 계획이 있었는데요. 휴가를 나가기 위해서 이제 배를 타기 위해서 기다리는 와중에 포격 네. 공격이 이루어졌고 이제 부대 복귀에 대한 명령을 이제 전달을 받아서 그래서 이제 부대로 복귀하던 중에 공격을 받아서 이제 사망을 하게 되는 굉장히 이제 안타까운 이런 상황들이 네.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 당시에 또 북한군도 사실은 이제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됩니다만 추정으로는 전사장 한 5명에서 10명, 또 사망자는 한 20명에서 30여 명 발생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저희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명피해 이외에 사실 물적 피해도 상당히 많이 발생을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제 이 남쪽에 주민들이 몰려있는 이 남쪽 지역, 연평도의 남쪽 지역까지 공격이 되면서 사실은 한 50여 채의 가옥들이 직접 포격에 의해서 파괴되거나 혹은 또 폭격에 의해서 화재가 발생해서 전소되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리적으로 직접 가옥들이라든지 건물들이 손상된 부분 또 그 직후에 이제 여러 가지 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안 되면서 2차 피해로 발생한 부분까지 포함을 하면 약 한 120여 원의 이런 피해로 발생을 한 것으로 이렇게 추정을 했었습니다. 네, 생각보다 많은 피해가 났었군요. 그러면 당시에 경보 체계라든지 아니면 대피 체계가 제대로 발동을 했었던 건가요? 당시에 이제 이렇게 이제 포격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 뭐 좀 여러 가지 문제점들 중에서도 사실 이런 경보에 관련된 지적 사항들이 좀 있었습니다. 경보가 늦게 발령이 돼서 주민들이 사실 경보보다는 오히려 포격 소리를 직접 듣고 대피를 하는 그런 상황들도 있었는데요. 사실 경보 방송이 제대로 이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들 또 그리고 이루어졌어도 제대로 잘 못 들었던 이런 상황들인데 당시에는 이런 이제 경보 방송이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 이제 그 지역에 뭐 이를테면 읍사무소라든지 이런 곳에 갔을 때 이제 사이렌, 관공서에서 할 때 사이렌으로 이런 부분들이 알려지게 되는데 이런 소리도 이제 원거리에선 잘 듣지 못하는 상황들 이런 부분들이 때문에 사실 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빨리 전달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네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오히려 좀 더 예방적인 어떤 경보라든지 예방 체계가 좀 잘못된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북에서의 여러 가지 군사적인 움직임이라든지 또 이를테면 도발 가능성 이런 것들을 이제 징후 포착이라고 하는데 징후에 대한 부분들을 미리 알아서 사실은 이렇게 공격이 시작되기 전에 몇 시간 전에라도 미리 이런 것들의 징후를 알아서 대비를 하거나 또 이런 부분들 경보를 발령할 수도 있었는데 그 당시엔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거죠. 사실은 이제 포격 발생 이후에 약 한 2년 후에 모 이제 언론사에서 탐사 보도를 통해서 그 당시에 이런 문제는 없는지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취재를 했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국방정보부가 이런 폭격이 발생하기 한 3시간 전에 이런 징후에 대한 포착을 일부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보고를 했는데 그런데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었나요? 맞습니다. 후속 조치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그때 미리만 발령이 됐었어도 피해라든지 이런 것들을 훨씬 줄일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문제 제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민 대피를 시키느냐 마느냐 이런 것들 판단하기 위해서 뭐 예를 들면 민방위 사태냐 아니면은 이제 북한이 공격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통합 방위를 해야 되는 통합 방위 태세로 가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신속하게 판단을 하는 게 사실은 핵심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좀 국민들 입장에서는 헷갈리는 부분이요. 그러면 민방위 사태랑 통합 방위 상태랑 어떻게 다른지 이제 그것부터 이제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 개념 정리부터 한번 넘고 가보실까요? 예, 맞습니다. 사실 이제 민방위 사태 그리고 또 이제 이 통합 방위 사태 이 두 가지가 이제 각각 있는데 사실 그게 크게 다른 범주는 아닙니다. 다만 이제 법에서 정하고 있는 법령 규정들은 좀 다를 수는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이제 민방위 사태에 관련된 부분들은 민방위 기본법에서 이러한 내용들을 정하고 있는데요. 국가적 비상 사태라든지 국가 재난 상황에서 주민의 생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위험이 발생하는 이런 상황들을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시라든지 사변 혹은 또 이에 준하는 비상 사태 또 그리고 재난안전관리법에서 정하는 국가적 재난 이렇게 이제 정하고 있고요. 여기에 또 하나가 통합방위 사태도 사실은 민방위 사태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더 큰 개념이 민방위 사태고 그다음에 그 안에 통합방위 사태가 있다라는 말씀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다만 이제 통합방위 사태는 그렇게 이제 포함이 되는데 통합방위 사태에 대한 부분들은 또 통합방위법에서 별도로 또 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법에서는 어떻게 정하고 있냐면 적의 이제 침투라든지 도발이라든지 그
그 위험에 대응하는 이런 선제적인 어떤 이제 단계, 사태 이런 것들을 정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갑종, 울종, 병종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해서 그 위급 정도에 따라서 이제 사태들을 규정하는데 이런 것들이 다 이 통합 방위 사태에 포함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때 연평도 포격 이후에 많은 부분들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이 됐고 또 개선 방안이 나왔을 거잖아요. 그러면 현재는 이런 것들이 잘 정비가 됐느냐. 근데 사실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한 2년 전인가요? 2022년도에 또 울릉도 공습경보가 있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좀 제대로 대응이 됐었느냐라는 문제가 많았었거든요. 이것도 한번 뉴스 영상을 한번 보시고 말씀 나눠가겠습니다. 공습경보 사이렌은 울릉도 마을마다 설치된 스피커를 통해 2분여간 울렸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사이렌이 왜 울리는지를 알 수 없었습니다. 민방위 훈련인 줄 알았다는 주민들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행정당국과 경찰 등도 경보 초기에 정확한 내용을 몰라 상황을 파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예, 저희도 갑자기 공습 경보가 울려서 저희들 군 공무원들도 처음에는 약 당황했지만은 바로 저희들 일부는 대피하고. 울릉군청 직원들은 사이렌이 울린 지 10분 뒤쯤 내부 메신저를 통해 공습경보 발령 사실과 대피하라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울릉군이 주민들에게 대피 안내 메시지를 보낸 건 경보 발령 25분이 지나서야였습니다. 울릉군이 평소 각종 정보를 알리는 앱을 통해서입니다. 이 앱이 없는 주민들은 안내를 받지 못했습니다. 문자를 받은 주민들도 대피하는 데 혼란을 겪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울릉군에는 현재 9곳의 대피소가 마련돼 있습니다. 하지만 상당수의 주민들은 대피소의 위치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오후 2시엔 공습경보가 해제되고 경계경보로 대체됐지만 주민 대피령이 해제됐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 한동안 계속됐습니다. 울릉에서 KBS 뉴스 이희진입니다. 교수님, 저렇게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요, 이렇게 국방부에서 이거는 큰일이다 이렇게 지자체에 통보를 했을 경우에 또 지자체에서 이런 부분들을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또 경보 그 발령 태세를 또 주민들에게 전달해야 되는 이런 유기적인 체계가 갖춰져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체계가 지금 잘 갖춰져 있다고 보시나요? 뭐 사실 이제 이 당시에 지금 보여줬던 보도처럼 울릉도에 이렇게 이제 공습 경보가 울렸는데요. 사실 이 당시에는 다소 이제 이런 부분들의 대비라든지 또 준비가 좀 충분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당시 북한이 이제 동해상 북방 한계선 이남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를 했었고 경북 울릉도 이 지역 일대에 사실 이제 공습 경보가 발령이 됐는데 사실 이전까지는 대부분 이런 이제 미사일에 관련된 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공습 경보가 대부분 서해안 아까 우리가 앞서 봤던 연평도라든지 네. 백령도 인근 이런 서해안 쪽에 이제 대부분 집중이 됐었기 때문에 사실 이 당시에 공습 경보가 울린 게 처음이라고 해요.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사실은 네. 이전에 이게 공습 경보가 울려도 이게 공습 경보인가? 뭐 이런 것들 사실은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 이해도 상당히 이제 늦었던 부분들도 있고요. 또 하나 이제 문제가 됐던 것들은 당시에 이제 문자 메시지 발송 앞에서 이제 보도된 것처럼 또 대피 방송 이런 것들이 이제 늦게 되면서 주민들이 우왕좌왕하면서 사실 대피 자체를 못하거나 아예 늦은 경우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사실 이날 당시에 8시 55분에 공습경보 발령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서 섬 전체에 한 3분 정도 사이렌이 경보가 울렸고요. 사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울린 상황에서 정작 오히려 울릉군의 이 공무원분들은 자체적으로 대피하라는 메시지를 보내서 공무원분들은 정작 지하로 다 대피를 하셨다고 해요. 근데 일반인분들은 주민분들은 사이렌만 울리니까 네. 이게 무슨 이게 사이렌일까 뭐 이렇게 네. 생각을 하신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오히려 이렇게 이제 우왕좌왕하는 사이 또 시간이 지연된 상황에서 한 24분 후에 그러니까 9시 19분 정도쯤에 사실 재난 문자로 이제 대피 문자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발송이 되면서 이게 대피하라는 거구나 그제서야 아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민방위 경보는 제대로 울렸지만 경보에 대한 부분들이 충분한 설명이 없다 보니까 주민들이 사실 이런 것들이 익숙하지 않으니까 대피에 대한 안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후속적으로 빨리 전달이 됐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미흡한 상황이었던 거고요. 또 주민분들도 사실은 이를테면 평상시에도 이런 대피 경보라는 게 이런 거고 울리면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좀 잘 알고 계셨으면 오히려 조금 더 신속하게 대피를 하실 때 이런 부분들 주민분들도 이해도가 좀 부족했던 그런 상황이 맞물려서 상당히 혼란한 상황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주민들이 이해도가 낮았다는 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공무원들이 먼저 대피를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네, 이게 이제 공무원들이 사실 그만큼 평소에 이제 대비 훈련이라든지 또
주민들에게 인지를 잘 시키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예방 교육이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문제는 사실 연평도도 그렇고 울릉도도 그렇고 이렇게 섬마을에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연로하시다 보니까 예, 이런 부분들이 그 당시에 발생하더라도 이거를 실행에 옮기기까지는 참 어려움이 많은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만큼 예방 교육이 필요하다고 볼 교육 수가 훈련이 있겠죠. 굉장히 중요하죠. 네, 그래서 말인데요. 지난해 민방 공경보 체계가 대폭 바뀌었습니다. 그 핵 경보라는 것도 생겼는데요. 교수님, 핵 경보가 뭔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실까요? 네, 지금 앞에서부터 쭉 좀 설명을 드리면 사실 작년 5월에 백령도 쪽에 또 이렇게 이제 민방공 경계 경보가 울리게 되면서 당시 이제 서울에서도 이 부분이 이제 경보가 울리면서 서울 시민분들이 굉장히 놀라기도 하고 똑같은 상황이었을 겁니다. 울릉도에 계셨던 분들처럼 경보가 울렸는데 대피하라고 막 그러는데 뭐 때문에 대피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대피해야 되는지 몰라서 상당히 혼란하고 저도 불안한 출근길에 상황들이 깜짝 놀랐어요. 네, 그때 문자 받고. 혼란스럽고 불안한 네. 상황들이 이제 발생을 했었는데요. 그 이후에 이제 이런 민방위에 대한 경보 체계 이런 것들을 좀 개선을 하자라는 취지에서 작년 8월에 이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개선 내용으로 보면은 사실 이제 핵심은 민방위 상황에 대한 부분들을 좀 쉽고 정확하게 좀 잘 전달하자라고 하는 부분들이 어떤 개선에 이제 중점이 있었고요. 그래서 재난 문자의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구체화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네. 있었습니다. 당시 이제 군에서 서울로 이렇게 지자체로 민방공의 경보에 대한 부분들을 저 요청을 할 메시지 때 기억나요. 네, 예. 맞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저렇게 경보들이 이제 발령을 됐는데 우선 첫 번째는 군에서 이제 민방공 경보가 발생이 필요하면 행정안전부라든지 각 지자체 이런 내용들을 전송을 하는데 군에서 처음에 이제 기관별로 소통을 할 때도 왜 이런 상황인지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잘 설명해서 전달을 할 수 있게끔 하는 부분들 그리고 또 이제 이런 내용들이 국민한테 이제 경보가 나갈 때도 경보 발령의 사유 또 네. 대피 요령 이런 것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하게끔 문자 내용들을 개선하도록 그렇게 개선이 됐습니다. 또 실제로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다양한 적의 공격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과거랑은 다르게 다양한 공격이 있잖아요. 뭐 탄도미사일도 있고 항공기도 있고 네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 사유에 대한 부분들도 표준 문안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양화했습니다. 또 한편으로 아까 핵에 관련된 부분들도 사실은 이전에는 사실은 화생방 경보 안에 핵도 사실은 들어 있어서 그렇게 이제 포괄적으로 같은 개념으로 봤지만 사실 핵 공격이 발생했을 때에는 사실 피해 유형이 화생방과는 다르게 다양하게 발생을 하기 때문에 핵에 대한 부분들의 경보도 별도로 해서 핵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 대한 어떤 경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세분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 하나는 일반 분들께서 가장 많이 이제 체감하실 수 있는 부분들은 뭐냐면 민방위 경보에 대한 부분들이 혼란이 없도록 울림에 대한 아마도 소리가 나가는 것들에 대한 부분을 좀 조정을 했거든요. 원래는 공습 경보 상황이라면 3분 동안 사이렌이 울리게 됩니다. 근데 네. 사실은 3분 동안 사이렌이 울린 이후에 지금이 어떤 상황이다라는 안내 방송을 하면 시간이 굉장히 좀 많이 걸리잖아요. 그렇죠. 앞에 3분 동안. 그래서 이 부분을 1분으로 단축을 한 거예요. 사이렌 소리 기간을 네, 1분으로 원래는 단축하고 3분 기준인 것을 네. 1분으로 단축하고 그 1분이 끝나면 바로 이제 안내 방송이라든지 대피 방송을 통해서 정보들을 적극적으로 전달하는 개념으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다만 이제 이렇게 1분으로 줄이다 보니까 공습 경보도 1분으로 줄였는데 이전에 사실은 경계 경보 같은 경우도 1분이거든요. 그럼 이게 혼란이 생기잖아요. 네네. 그래서 오히려 이제 경계 경보라든지 재난 경보 같은 경우는 그럼 사이렌을 울리지 말자. 왜냐하면 혼론이 있으니까 오히려 네네. 여기는 바로 직접 방송을 통해서 지금의 상황들을 안내 방송으로 대체를 하는 이런 상황으로 좀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개편이 됐군요. 네, 다만 이제 네. 유일하게 재난 상황 중에서 지진의 일 같은 경우는 급하게 빨리 대피를 하고 네네. 알려야 되니까 여기는 그래도 경보를 울리게끔 하자. 다만 1분으로 울리면 아까 공습 경보랑 헷갈릴 수 있으니까 있으니. 이걸 네. 12초 정도로 단축해서 짧게 짧게? 울리면 빨리 도망가라는 거구나 이렇게 이제 인식할 수 있게끔 이런 내용들을 좀 바뀌었습니다. 네. 짧게 울리면 빨리 대피해야 되겠구나. 네, 이걸 지진의 일의 위험이다. 이렇게 기억하면 보시면 될 좋을 것 것 같습니다.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 당시 외신이 조금 전에도 자막이 지나갔지만 오히려 상황이 패닉을 불러온 게 아니라 경보가 패닉을 불렀다. 이렇게까지 평가할 정도로 우리 경보 체계가 굉장히 미흡했었어요.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